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담당하는 이영섭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 방문각 라이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이 6월 말에서 7월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라이브 특강을 준비한 이유는요. 뭐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올해 많이 힘드셨잖아요. 코로나다 뭐다 해서 올 한 해 정말 이 공부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 지치는 여름 시기에 조금 더 힘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특강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첫 번째 주자로서요.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편안한 2시간을 보낼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좀 뭐랄까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그리고 지금 시간이 또 배가 고프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뭐 치킨 같은 거 시켜가지고 드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저랑 함께 끝까지 오늘 라이브 특강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크게 3가지 이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7월 달 정도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수강생분들께서 제일 많이 고민 주시는 내용들 베스트 3 뽑아가지고 먼저 그것이 알고 싶다. 이 3가지 테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전략적 방향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얘기들 좀 테마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1번부터 보시면서 진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요. 그것이 알고 싶다. 7월의 답답함에 대하여. 1월 달부터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 시점에 왔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어떤 뭐 공통의 고민이라고 할까요? 어느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첫 번째는 이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 뭐 수업을 한 5개월, 6개월 이상 들었고 나름 공부도 했는데 질문 심플합니다. 안 외워져요. 자꾸 까먹습니다. 이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많이 까먹거든요. 오늘 이 라이브 특강 준비한다고 해야 되는 멘트들, 자료들 정리하고 외우는데 너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했고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사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셔야 되는데 뭐 세부적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6월 달 수업을 하게 되면은 5월 달에 했던 내용들 앞부분을 싹 다 까먹는다. 이 방법 없느냐. 혹은 뭐 외운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또 끝이 없다. 심지어는 마지막 질문이요.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무한 반복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뭘 인정을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까먹는다. 이걸 한번 공부를 해서 이건 도저히 끝낼 수가 없고 당연히 까먹는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내용 보시면은 5월 달에 배웠던 걸 6월 달에 까먹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이 2개월마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6월 말 진도를 가고 있는데 5월 중순쯤 했던 거를 까먹었다고 해서 다시 앞부분을 보실 수는 없어요. 단 매주 겪게 되는 파트를 내일 시험이드 시간에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7월 처음에 1주차에 그 내용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 맞춰서 다시 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 하나 가르쳐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보고 외우잖아요.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보고 외우시는데 암기는 사실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책에는 모두 다 옳은 문장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개입해서 암기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본인이 틀린 부분 위주로 골라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책 전체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취약한 부분을 문제를 통해 암기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외워도 끝이 안 납니다. 언제 끝이 날까요? 끝 안 나요. 네, 끝날 때까지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합격해야 끝이 납니다. 이 질문 하지 마세요.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가장 좀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론을 잡았다, 민법을 잡았다, 중개사법 잡았다 이런 거 없거든요.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보게 되고 안 보게 되면 딱 그 부분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끝까지 보자 이거야. 내가 잡았고 내가 아는 건 어떻게 푸는지 그냥 한 번 아는 정도뿐이지 그게 내 기억에 영속적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인정합시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같은 내용들 반복하자. 이게 1번 테마였어요. 두 번째 고민도 이 안 풀리는 스트레스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이건 뭐 이렇습니다.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죠.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 굉장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를 푸는 순간 하나도 안 풀린다. 또는 당신이 해설을 해주면 알아듣겠는데 내가 혼자 풀려니까 하나도 안 풀린다. 제 생각에는 아직 이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혼자 이론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좀 뒤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죠. 자, 요거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란 말은요. 1월부터 6월까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6개월 동안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딱 이 시그널이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다. 네, 직접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라는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어주면 알겠는데 왜 혼자 풀면 안 풀리냐? 간단해요. 혼자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혼자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문제집 들고 몇 문제 정도 풀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이 문제풀이 강의를 듣더라도 선생님이 문제를 띄워놓고 해설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 7월 커리큘럼부터는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이론 정립이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이론 정립이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 풀어서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익숙한 요약집으로 돌아가서 이론 공부하시면 좀 위험하죠. 시간이 지체돼요. 풀면서 이론 정립할 생각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고 문제풀이 들어가기엔 조금 힘듭니다. 마지막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혼자서 동영상 좀 보고 오겠다 이거죠. 지칩니다 이거. 이론 계속 반복하고 계속 커리큘럼 문제 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죠. 물론 이 얘기는 기존부터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딱 노란색 글자 이거 하나예요. 웬만하면 문제를 풀러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잘 안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세 번째에 대한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동차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질문 심플해요. 2차 포기할까요? 이렇게.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저 판단 좀 해주세요. 저 그만할까요? 그래서 판사처럼 판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해도 되니 안 되니? 나 동차 합격할 것 같니?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동차 포기할게요. 1차도 안 나오는데 2차는 무슨? 1차 점수가 불안해서 시작도 못 하겠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차 합격 가능할까? 이거 궁금하신 거 많죠? 그렇죠?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저 힘듦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힘이 드는 이유가 뭔지를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멘탈인지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처해진 상황적 문제인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동차 포기한다 이러시면 내년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에 2차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약해지거든요. 멘탈이. 그러면 체력적으로 조금 쉬어줘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좀 내가 더워서 힘이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로 동차 걷어차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혹시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공부를 못한다. 그럼 그런 분들은 포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멘탈로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1차 점수가 안 나오는데 2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점수가요. 지금부터 올라요. 굉장히 애절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7월달, 8월달에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쌓아놓은 그 이론의 적립금이 7, 8월달에 정말 꽃을 피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가 엄청나게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기본 점수 이상 맞을 수 있다면 한 50점대까지 맞을 수 있다. 이러면 무조건 고해야 됩니다. 점수 문제 풀면서 올라갑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1차 불안하다는 얘기.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불안인데 이 불안감은 사라지진 않으실 거예요. 불안함은 계속됩니다. 자신 있게 고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의고사에서 개론을 80점을 맞아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80점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80점을 맞게 되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이건 내 성적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도 안 하고, 어떤 점수대건지 간에 우리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불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불안해서 2차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똑같은 얘기인데, 기본 점수 이상 50점대 유지하실 수 있으면 바로 동차 고합니다. 아시겠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하루 종일. 그럼 동차하셔도 돼요. 오전과 야간 나눠서 수업 들을 수 있고요. 내가 풀타임으로 공부 못하고 하루에 2-3시간, 3-4시간밖에 못한다. 그러면 1차에 일단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로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두 번째 섹션에서는 7월달 얘기를 조금 할게요. 7월달에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달은 기존부터 공부를 이어오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무조건 문제풀이의 달이죠. 앞에서 얘기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암기다. 이제는 풀이다. 이제는 외워서 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문제풀이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한 바퀴를 완강했다라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이론 수업을 3-4월이 됐든 5-6월이 됐든 한 바퀴를 도신 분들은 무조건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7-8월 달 수업을 병행하면서 문제풀이를 한다는 얘기는 보통 7-8월 달 오전에, 그러니까 본 수업이 올라가는 게 이론 정리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1000여 개의 지문 파악을 하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론은 수업 시간에 정립하고 문제는 내 스스로 풀고, 이런 컨비네이션이 맞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도 밀고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핵심을 익힐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론을 하고 문제 들어온다? 이거 늦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오히려 2차를 1차처럼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죠. 7월 달에 그동안에 우리가 수업만 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립시켜 놓은 걸 내 걸로 암기하고 이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동차 목표 하신다면 7-8월 달에는 2차 이론 전 과목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새로 오신 분들 있죠. 막 시작하시는 1차 준비생 분들. 1차 준비생 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완강입니다. 그래서 2개월 이론 과정을 완강할 수 있게끔 본인이 그렇게 스케줄을 짜주셔야 돼요. 이게 몇 월 달이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보통 개론 기준으로는 3-4월 달 걸 주로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월 달 거를 한 바퀴 들었으면 그걸 듣고 곧바로 7-8월 달로 넘어오셔도 무방하다. 단, 요 이론을 좀 더 단단하게 익히시려면 요 3-4월 달에 저희가 진행했던 기출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특강하고 병행을 하시면 좀 더 이론을 집약적으로 보실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최대한 7월 안에 1차를 완강을 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전체 3-4월이 됐든 5-6월이 됐든 한 바퀴 도시고 8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8월 달에 우리 7-8월 달 과정을 좀 이어서 보시면 어떨까? 아시겠죠? 7월 안에 한 바퀴를 돌자. 이게 지금 막 시작하시는 1차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핵심 요약집과 기출 강의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죠. 7-8월 달에는 이제 5-6월 달에 저희가 단원별 문제집을 했는데 바로 이런 과정이 하나 생겨요. 단원별 모의고사 반. 예를 들어서 본 강의는 경제론 이론 수업을 4시간을 해요. 5-6월 달처럼. 그러면 그 오후에 이제 추가 요 단원별 모의고사 반에서는 그 경제론과 관련된 30문제, 선생이 직접 출제한 그 문제를 여러분들 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이론과 오후 문제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시키는 거죠, 2개를. 그러면 7월 달 수업만으로 이론과 문제 정리를 끝을 내실 수 있고요. 단원별로 30문제씩 푼다는 건 어마어마한 문제 수입니다. 경제론이 6문제 정도 시험에 나온다 치면은 그걸 30문제로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풀이 들어가서 키워드 찾기 하면서 풀어주시면은 점수가 같이 쓱 오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이 7-8월 달의 단원별 모의고사반은 저희 방문각의 굉장히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풀이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8월 달 효율적 학습 전략은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 Q&A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계속? 세 번째, 학개론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도 명색이 제가 학개론 선생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학개론 테마가 몇 가지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테마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흔히 보실 수 있는 교재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하는 내용들 제가 몇 개 준비했거든요.
살살 이제 머리 쓰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는 토지 분류하고 주택 분류 가지고 머리 한번 쓱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살짝 힘 줘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첫 번째 테마가 부동산의 분류인데 크게 두 가지 나오죠, 시험에. 토지와 주택 분류다. 제가 표 하나 띄울게요. 토지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어떤 땅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띄워놓은 거에 왼쪽에다가 답을 띄우겠습니다. 생각하시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좋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토지 중에서 주상공 나오면 뭐다? 주상공. 택지죠. 그렇죠? 주상공은 택지다. 두 번째. 도로나 하천 따위의 바닥 토지. 바닥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포함되고 가장 포괄적 개념 누구다? 부지. 토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 비워놓은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법상 규제로 비워놓은 땅을 공지라고 부릅니다. 맞죠?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부분,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하죠. 맹지. 토지의 분류 중에 법적 개념, 등기, 등록, 지번 개념, 무슨 땅이요? 예, 필지라고 부릅니다. 필지, 등기, 등록, 지번. 확실하게 익혀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임지, 농지, 택지, 상호, 간, 전환 중. 야, 이게 중요하네요. 상호, 간, 전환 중. 어떤 땅이요?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는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땅을 뜻하는 용어죠. 네, 그렇게 익혀주시면 되고. 토지인데 건물 및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 제한이 없는 땅. 자, 건물 X, 사법 X. 맨 땅이죠. 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땅. 하천으로 변한. 개인의 사유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하거나 물속으로 꼬로록 잠긴 땅입니다. 자, 무슨 땅이죠? 포락지라고 부릅니다. 포락지. 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봤어요. 올해 조금 나올 개연성 있는 것들로 뽑아놨으니까 이 키워드 잘 익히시고 마지막에는 주택법상 주택 하나 넣어놨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고 한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 3, 3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333 나오는 주택, 이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하나 기억하시죠? 중 3, 3, 3 이거 하나만 건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중 3, 3, 3 자, 이 키워드를 갖다가 기출지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씩. 24회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회. 자, 필지 나옵니다.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등기, 등록, 지번이다. 맞죠? 토지의 무슨 단위요? 등기 단위고 지번 개념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요. 두 번째 지문. 28회 지문입니다. 부지 나왔네요. 부지는 바닥 토지인데 이 표현 도로나 하천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부지가 받아주죠. 그렇게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땅이다. 좋습니다. 세 번째 28회 문제입니다. 자, 선, 하, 지 나왔네요. 선, 아래 좋아요. 고압 선 아래 땅인데 선 아래 땅 여기 배렸죠. 그래서 얘는 감가가 되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이용 및 거래 제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예제입니다. 28회 지문.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연결되지 않은 접속면이 없나 보네요. 이 땅을 맹지라고 하죠. 네. 맹지입니다. 5번 지문 29회 지문입니다. 앞에 이행지가 떴네요. 그러고 읽어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 뭐라고 돼 있죠? 오케이 요 세 글자. 상호, 간, 전환, 중 이라면 후보지입니다. 상호, 간 나온 뭐다? 후보지. 잊지 마세요. 상호, 간 전환되고 있는 땅이니까 요 이행지 아니라 후보지예요. 그래서 5번 지문은 X입니다. 6번. 6번처럼 주택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주택 하나 있죠? 누구예요? 다? 중. 다중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 3, 3, 3. 오케이. 그러면 330의 3개층이야. 맞죠? 그래서 얘를 중333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키워드 보면서 문제 풀어주는 거. 토지 분류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1번 첫 번째 정리였습니다. 자, 계속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경제론 들어갈 건데 유량 저량 아시죠? 흐를 유자 쓰는 유량.
플로우 개념, 그리고 저량은 스탁 개념입니다. 유량, 저량은 데이터를 구분하는 단위인데요. 유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의 값이다. 보통 키워드는 매월, 매년, 매분기 이렇게 월, 연, 분기별로 측정하는 데이터를 유량이라고 하고, 우리 저량은 스탁, 저량은 일정 시점의 값이다. 점의 값이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저량이라고 합니다. 유량의 기간에 월값, 연값 들어간다. 자, 저량은 시점의 현재의 값이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보통 얘가 출제가 되면 종류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량, 저량 다 외우시기 힘듭니다. 저량 골라서 문제 풀기. 요게 요량이에요. 자, 저량은 첫 번째 재고, 두 번째 자산, 세 번째 가치, 네 번째 부채, 마지막 인구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 공통점은요, 다 현재의 값이에요. 현재 몇 개, 현재 얼마, 현재 얼마, 현재 몇 명 이렇게 기간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저량을 기억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는 제자가 부인. 저는 제자가 부인. 아시겠죠? 저량 풀 때 기억하세요. 제자가 부인. My student is my wife. 제자가 부인. 가끔 이렇게 영어가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거 기억합니다. 제자가 부인. 어머나, 밑줄. 펜이 흥분했나 봐. 그럼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걸 보여드릴 거야. 유량에 뭐가 있는데, 유량은 그냥 됐고요. 저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량, 제자가 부인. 다시 한번 체킹해 놓으세요. 제자가 부인. 그리고 문제가 띵 하고 나왔습니다. 24회 문제네요. 그렇죠? 다음 중에 저량의 변수는 몇 개인가? 자, 찾아볼까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왼쪽에 제 있네요. 제 하나. 그다음에 가게 누구? 자 있네요. 제자가 부인. 인 나왔다. 인구. 맞죠? 이 세 개가 다 저량입니다. 오른쪽에 임대료, 임금, 신규 공급 다 유량이죠. 제자가 부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이렇게 세 개 빵 해서 딱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량, 저량 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제자가 부인을 강추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테마였고요. 경제론에. 경제론 두 번째 테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테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테마입니다. 문제 요새 계속 나오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죠. 수요 함수에 대한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수요량이 10개에서 20개로 증가하였다. 이게 결과. 그럼 수요량이 10개로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원인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변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했을 수도 있다. 맞죠? 다시 합니다. 해당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10개 늘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가격의 외적 요인, 예를 들면 소득이나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의 싸움이에요. 원인의 싸움. 무엇이 변하는가?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 가격 이외면 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요 각각의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수요량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해당 가격, 그렇죠? 가격이 변하는 건데 가격이 변하면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곡선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 상의 변화. 곡선상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점이 이동하죠. 그렇죠? 자, 세 가지 기억하시자고요. 수요량의 변화란 가격, 상, 점 이렇게. 다시 한번 수요량의 변화는 뭐다? 가격, 상, 점이죠. 그렇죠? 그럼 수요의 변화라는 건 가격이 아니에요. 얘는 가격 뭐였죠? 이외 요인이다. 가격 이외 요인. 요 가격 이외 요인은 소득이나 인구 같은 게 보통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펜이 사람을 가려요. 이 펜이 저랑 처음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랑 같이 궁합이 잘 안 맞아. 가격 이외 요인, 곡선 상의 변화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곡선 자체의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시험에 곡선 자체에 나오니까 이 부분 익혀 놓으시고,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움직이는 게 수요의 변화다. 맞죠? 그래서 곡선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 그림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곡선상 점이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 하나만 있죠. 이게 바로 곡선상의 변화다. 이게 점의 이동입니다. 수요량의 변화고요. 얘는 곡선이 어떻습니까? 우측, 좌측으로 이동을 하네요. 그렇죠? 곡선이 이동하면 무슨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제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 건데 예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 번만 더요. 수요량의 변화, 해당 가격 상점. 가격 상점.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 곡선 자체.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예제를. 첫 번째 기출 질문인데요. 29의 문제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변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는가? 해당 가격. 해당 가격. 자, 무슨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죠. 그렇죠? 해당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다. 곡선상이다. 곡선 자체다. 그럼 얘는 곡선 한 글자. 여기서 답이 나왔죠. 해당 가격의 곡선상.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30회 문제, 작년 문제인데요. 앞에 뭐가 변했습니까? 가격 이외 요인이 변했다. 오케이. 그럼 수요의 변화죠. 상이요, 자체요? 자체. 그럼 곡선이 이동한다. 그쵸?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했어요. 가격 이외 곡선 이동.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 세 번째 표현입니다. 29의 지문인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가격이 하락했나? 아니에요.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가격 하락이 뭐가 돼요?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상의 변화나 기대의 변화는요. 가격 이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요의 변화가 되고 곡선이 이동을 하게 돼요. 곡선 상이냐 자체냐? 상 아니라고요. 이거 곡선 자체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예상은 곡선 자체다. 그래서 29회 때는 얘가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라스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9회 때 무엇이 변했는지 또 보시자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금리. 그렇죠. 가격 이외 요인입니다. 곡선 상이다. 곡선 자체다. 자체.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 아이고 너 틀렸네. 금리 나오면 곡선 자체. 그래서 이 지문도 X로 처리가 됐죠. 제가 여기에 최근에 29회랑 30회 문제를 계속 띄워놨잖아요. 무엇이 변하냐의 싸움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상점. 가격 상점.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문제의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테마입니다. 영원한 숙제죠. 대체제 보완제. 그렇죠. 대체제 보완제 나오면 많이들 좀 위축되시는 분들 많아. 문제 풀 때. 괜찮은 풀이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익혀보세요 한번. 그리고 문제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적용하면은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체제든 보완제든 재화가 몇 개 있다? 두 개. 두 개의 재화의 관계죠. 뭐 아시다시피 대체제라고 하는 건 대체적 소비가 가능한 관계다. 콜라 사이다 같은 거. 이거 대체제죠. 그럼 대체제는 기본 룰이 있단 말이에요. 대체제라는 건 만약 A 쪽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산다면 A를 사면 B는 안 사죠. 그럼 B의 수요가 마이너스. 그래서 수요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게 대체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실전 시험에는 보통 2번, 3번이 나옵니다. 따라가 볼까요? A의 가격이 움직였네. 앞에서 가격이 플러스가 돼요. 가격 상승. 자, A가 비싸지면 A를 안 사죠. 안 사면은 B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 바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두 재화가 대체제라면요. 한 녀석의 가격과 다른 녀석의 수요, 가수라고 부를게요. 이 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제다. 똑같아요. 3번에 A의 가격이 움직이는데 플러스가 됐습니다. 비싸졌죠? A 가격이. 그럼 B로 수요가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B의 수요가 증가하면 B의 가격도 플러스. 자, 그러면 대체제는 첫 번째 룰이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의 방향이 서로 같다. 가수 같음. 또 하나. 대체제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가격도 같아. 두 개 기억하죠. 가수 같고 가가 같고.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자고 처음에. 가수 같고 가가 같고. 보완제는요. 이 얘기를 확 뒤집어 버리면 돼요. 보완제는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수가 반대면 보완제입니다. 그리고 가가 반대면 보완제죠. 볼까요? 보완제는 A의 수요가 플러스 됩니다. 보완제에 예를 들면 커피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시럽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요. 플러스 플러스. 자, A의 가격 한번 움직여 볼까요? A의 가격이 플러스 되면 사람들이 A를 안 사겠죠. 근데 보완제니까 얘도 안 사요. 그럼 B의 수요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 플러스 수요 마이너스의 가수 반대 맞죠? 맞아요. 보완제는 그리고 한 놈의 가격이 플러스 되면 다른 녀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도 어때요? 반대. 자, 보완제는 가수 반대. 보화가 가수 되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화 아시죠? 보화. 네. 보완제는 가도 반대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푸는 부분을 연습을 좀만 하시면은 이렇게 체킹을 하면서 풀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대체제 하나 띄웁니다. 기억하실 거. 대체제는 A의 가격에 플러스면은 B의 수요에 플러스다. 또 A의 가격에 마이너스면 가가 같다. B의 가격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예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 실전입니다. 1번 25회 때 질문인데 앞에 대체주택이란 말 보이시죠? 이게 대체제란 뜻이에요. 그럼 이 대체제에 가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이 마이너스죠. 대체제는 가수가 같다면서요. 그럼 가격이 마이너스면 여기 수요에도 마이너스. 좌측 맞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가수가 같다. 오케이. 맞는 질문. 두 번째. 21회 문제인데 자, 중간에 나옵니다. 뭐가? 대체제가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도 똑같아요. 가수인지 가간지 찾으시면 돼. 앞에 오케이 가격이 있네. 그럼 요 가격이 플러스. 맞죠? 요 가격이 플러스. 그럼 뒤에 다시 한번. 요 가격이 플러스고 뒤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뒤에 가격도 같이 플러스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 부분 틀린 거죠.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앞에 앞에서 가 풀이면 뒤에도 가 풀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하나 더. 29회 질문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오케이. 대체제다. 자, 잘 보세요. 대체제. 그리고 여기에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이 플러스로 올라가죠. 자, 스탑. 대체제는 가수가 같고 가가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 찍혔거든요. 그럼 두 번째 줄 볼 필요도 없어. 다 풀이에요. 여기 가 풀이면은 뒤에 수요에도 풀이고 그리고 뒤에 가격에도 풀이고. 오케이. 가수 같고 가가 같으니까 니는 맞다. 이렇게. 세 개의 지문을 보는데 풀이법 딱 하나예요. 뿔 마이너스 마이너스 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수 가가 똑같이 붙이고 있죠. 자, 들어갑니다. 마지막 문장. 자, 해보시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앞에 뭐가 나왔지? 뒤에 뭐가 나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뭐가 있죠? 가격이 있네. 뭐 붙일까요? 플러스 붙이시자고. 이렇게. 그리고 C에 수요가 나왔네. 자, 뒤에 뭐 있죠? 마이너스 있네. O. 가수가 어때 서로? 반대잖아요. 가수 반대면 누구다? 보완제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가수가 반대로 갈 때가 보완제입니다. 대부분의 최근의 시험 문제들은 대체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체제에 익숙해지는 거죠. 가수 같고 가가 같고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대체제 보완제 테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테마는 균형의 이동 테마인데 이 균형의 이동도 수강생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게 맞죠.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은 어떻게 되니? 양은 오르니 내리니. 아시죠? 자, 그 균형의 이동을 푸는 특이한 방법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균형의 이동 중에서 수요 공급이 하나만 변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즉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때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양의 변화를 추정하라는 요 문제 아시죠? 요 문제를 제가 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점을 찍어서. 어떻게 점 찍는 거냐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 그림이 나옵니다. 자, 세로축은 프라이스 가격, 가로축은 이 퀀티티니까 양입니다. 일반 수요 곡선이죠, 그렇죠? 자, 요 센터에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점을 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번이 수요가 증가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요? 맞죠? 우상향 방향으로. 그래서 점을 수요 증가면은 요 위로 찍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요 증가입니다. 1사분면에 점이 하나 찍히는데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 요 지점을 기점으로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양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나오면 플러스 해놓고 여기에 삥 하고 점을 찍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가격은 위로 상승,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다. 계속 해볼까요? 두 번째는 수요 감소인데 수요 감소는 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하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요 감소 로케이션은 여기 3, 4분면입니다. 자, 점이 찍혔으니까 읽어볼게요. 위다 아래다.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하락하고 양은 왼쪽으로 갔네요. 감소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공급 곡선 한번 찍어볼게요. 공급은 요 우상향하는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돼 있죠. 그래서 증가하면 요 아래쪽으로 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급 증가는 요 4, 4분면 쪽에 찍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가격은 밑으로 하락,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증가한다. 마지막 공급 감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여기로 올라가죠. 좌상향으로. 오케이. 그러면 공급 감소는 가격이 위로 상승하고 양은 왼쪽으로 어떻게 해요? 감소하게 된다. 가격 상승에 양 감소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다 찍어봤죠, 지금? 다 찍어보니까 요런 형태가 됐어. 이 점이 4개가 찍힌 거죠. 하나, 둘, 셋, 넷.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따져보시면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2개는 증가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맞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2개는 감소예요.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그리고 찍히는 순서가 있어요. 수, 공, 수, 공. 보셨나요? 한 번 더. 수, 공, 수, 공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반시계 방향도 돼. 수, 공, 수, 공 이렇게. 수, 공, 수, 공, 수, 공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수, 공, 수, 공 이렇게. 뭐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 증가가 나왔다고 쳐봐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증가니까. 오른쪽. 근데 수, 공 이랬으니까 공급 증가는 여기 찍어야지. 그럼 가격은 밑으로. 하락.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 맞죠?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시험에 수요 감소가 나온 거예요. 수요 감소. 감소면 오른쪽이 왼쪽이요? 왼쪽. 왼쪽. 그러면 수, 공, 수요 감소면 여기 찍히겠네. 이렇게. 맞죠? 그럼 밑으로 가격은 하락. 양은 왼쪽으로 감소. 이걸 빠르게 하면 나중에 굳이 점이 찍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찍혀요. 수요 증가. 오른쪽 위. 오른쪽 위. 공급 증가. 오른쪽 아래. 아래라고 하셨단 말이야. 공급 증가면 그럼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만 연습을 하시면 점을 팍팍팍팍 찍을 수 있습니다. 점이요. 2개 찍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고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요 공급이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동시에 변한다. 오, 둘 다 변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자, 이랬을 때 이 4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1번, 수요가 증가하고 N 공급도 같이 증가할 때. 근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는지 폭을 알 수는 없을 때. 아시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둘 다 감소네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자, 세 번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리고 네 번째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어떻게 푸냐면요. 점을 두 개를 찍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하나씩 찍자고요. 둘 다 증가 아닙니까? 증가면 어느 쪽이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찍히지 않을까? 여기 점 두 개밖에 못 찍는데. 수요 증가면 다시요. 수요 증가면 여기 찍히는 거고 공급 증가면 오른쪽 밑에 당연히 여기 찍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찍어놓고 어떻게 읽으냐? 자, 가격은 위아래입니다. 근데 가격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 없음. 요게 정답이 돼요. 아시겠죠? 증가니까 얘네들 다 어느 쪽에 있어요? 다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조금 더 해볼게요. 두 번째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둘 다 감소. 그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수요 감소면 수, 공, 여기 찍히겠다. 여기 맞죠? 공급 감소면 수, 여기 찍히겠다. 맞죠? 왼쪽에 두 개 찍었죠? 자, 똑같아요. 가격은 위로 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가격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점들은 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양은 감소. 이렇게. 괜찮죠? 할만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점만 찍으면 됩니다.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할 때. 찍어볼게요. 수요 증가면은 여기 1사보면 요거. 공급 감소면 어디 찍힐까? 감소면은 왼쪽이니까 수, 공 하면은 왼쪽 위로 가겠네. 점 두 개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자. 가격 판단하겠습니다. 둘 다 업. 얘도 업. 그럼 가격은 무조건 업. 가격은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양 따져보라고? 양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럼 양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양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나만 더 마지막 찬스. 수요 감소 공급 증가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면 왼쪽인데요. 수, 공 여기겠네요. 그렇죠? 공급 증가는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수, 공 하면 여기겠네요. 오케이. 두 개 찍었다. 자, 얘네들 둘 다 밑에 있네. 그럼 가격은 다운. 얘도 다운. 이렇게. 그럼 둘 다 가격은 무조건 밑으로 내린다. 양은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알 수 없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점 찍으면 돼요. 수, 공 이렇게. 두 개 찍을 수도 있는데 점 찍을 때 조심하실 게 있어. 플러스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점을 찍을 때 대각선으로 찍혀서 점이 잘못 찍으신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 잘못 찍으셨습니다. 점은요.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찍히거나 밑으로 수직으로 찍힙니다. 점은 절대 대각선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걸 공부를 하시고 또 왜 여러분 하시다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폭이 크다 이거 아시죠? 그렇죠. 뭐뭐 하는 폭이 크다 그러면 큰 쪽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하나로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요 증가하면 1사분면에 빵 찍히니까 가격은 위로 상승, 양은 증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뭐뭐 하는 폭이 크다 그러면 무조건 큰 쪽만 보고 판단하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테마로 넘어가서 요 하나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 타이틀 보십시오. 애증의 뭐예요? 탄력적. 탄력성. 우리가 얼마나 탄력성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탄력성 이제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습니다. 탄력성 개념 잡고 갑시다. 탄력적. 탄력적이란 말 할 거예요. 탄력적이다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체제가 어떻다? 많다. 내가 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건 대체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의 스펙트럼이 넓어버리면 이게 대체제, 이게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자, 제 손 보이시나요? 자, 다시 이렇게 묶였어요. 이 변화폭이 작으면 이게 뭐다? 이게 비탄력이야. 그리고요, 이 변화폭이 쫙 벌어집니다. 그럼 얘가 탄력이죠.
자, 이렇게 쫙 벌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양 변화가 크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대체제가 없어져 봐요. 그럼 고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이게 비탄력이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탄력적이 된다? 대체제가 이렇게 많아져서 선택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때. 자, 두 개 기억하는 거예요. 대체제가 많다. 그리고 뭐가 크다? 양적 변화가 크다. 그림 그려볼까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뭐가 많이 변하냐? 좌우가 많이 변하겠죠. 좌우에 양이 있거든요. 그럼 위아래는 가격인데 얘는 거의 안 변하잖아요. 그럼 선이 이렇게 누워 있다는 의미는 좌우의 양 변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것은 1번 양 변화폭이 크다. 누워 있으니까 가로축이 많이 변한다. 그렇죠? 양 변화가 크다는 건 바꿔 말하면 위아래의 가격 변화는 작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 표현이 중요해. 양 변화가 크다. 잠깐만요. 아, 얘 쉬고 싶은가 보다. 좀만 기다려. 좀 이따 쉴게. 자, 보이시죠? 양 변화가 크다. 이런 게 어떤 생방의 묘미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애드립 하는 거 보세요.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격 변화 어떻습니까? 작죠. 그렇죠? 이따가 수정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이라는 건 대체제가 어떻다는 얘기,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판매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수요가 탄력이에요. 그럼 가격을 좀만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딴 쪽으로. 그러니까 수입을 증진시키려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좀 싸게 파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좀만 낮춰도 양이 훅 늘어나니까. 맞죠? 그래서 탄력이라는 얘기는 고가 전략이다, 저가 전략이다. 예, 저가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대료 무슨 전략이요? 인하 전략이죠. 그리고 하나 더. 수요가 탄력은 대체제가 어떻다? 네, 대체제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대체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이렇게 나한테 떠넘겨질 때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게 탄력입니다. 아, 제가 그루브가 좋지 않아서 웨이브가 안 됩니다. 자, 세금이 오는데 탄력이면 옆으로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이면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세금을 많이 맞을까요? 수요가 비탄력일 때 그래요. 비탄력이면 안 움직여요. 제 몸처럼. 잘 안 움직여요. 그럼 세금 오면은 세금 정통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고 탄력일수록 피할 수 있고. 맞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탄력적과 관련된 예제 모듬이에요. 자, 1번. 수요가 어떻다고 돼 있죠? 탄력적. 수요가 탄력적. 탄력적이라는 건 뭐가 크다는 얘기였죠? 양적 변화가 크다. 한 번 더. 수요가 탄력적이면 무슨 변화가 크다? 량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줄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양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큰 게 탄력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1번 같은 문장 접근하실 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양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이래요. 자, 보이세요? 수요가 어떻다고요? 탄력. 자, 그러면 가격 변화폭이 어떠냐 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보죠. 뭐 공급 증가면은 1번이 2번으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동합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요거. 수요가 탄력이란 얘기는 수요 곡선이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누워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격이 좀 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선이 누워 있으니까 요 선을 따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하락하게 되고요. 양은 오른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이라는 건 가격 변화폭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되게 재밌는 게 2번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저기 보실래요? 탄력이라는 말은 가격 변화가 어때요? 작죠. 양 변화가 크니까. 일로 오세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탄력이 있죠. 탄력은 가격 변화가 많네. 그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 세 번째. 수요가 어떨 때요? 탄력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갑니다. 고가 전략 가야 돼요? 저가 전략 가야 돼요? 싸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저가로 가면은 수입이 증가하는 게 맞죠. 탄력일 땐 저가 전략이 좋다. 맞는 질문.
자, 4번. 공급이 비탄력이랍니다. 그리고 수요는 어떻대요? 탄력이래요. 왔다, 수요자 도망가겠네. 세금 때리면. 누구 부담이 크다는 사실 보자마자 아셔야 돼. 누구 부담이 크다? 비탄력인 사람의 부담이 크고요. 탄력이면은 세금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요 도망가 버려. 그럼 수요자의 부담이 크다, 작다? 작죠. 이 세금은 비탄력인 공급자가 다 부담하게 됩니다. 탄력성 하나가 여럿 매겨 살려요. 탄력성 자체도 시험에 나오죠. 그림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균형의 이동도 나오죠. 심지어는 조세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이 탄력적, 비탄력적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 가졌다가 계속해서 후반부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